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시행규칙 제5조 이어서 보겠습니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 결정.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운송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항에 보니까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7조 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서 보셨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일시 보관됐다, 운송상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류로서.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서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비가공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비가공 증명서 또는 비조작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경유하는 나라가 있다 섰을 때 경유국에 있는 세관과 같은 그 기관에서 이 물건은 수입한 이후에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았다, 조작하지 않았다, 이런 거를 증명해준 서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통가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루비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운송서류상에, 그러니까 선화증권과 같은 운송서류상에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에 대한 정보가 한 번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처음부터 이 중간에 어떤 특정 나라를 경유해서 갈 거다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도 이거는 중간에 경유해서 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으로 가볼게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1호에 보시면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생산 과정 또는 작업 과정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어떤 작업을 한 게 있었어요. 생산이나 작업을 하는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일단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서가 있거든요. 다만 수입함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 선적, 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 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작업을 추가한 건 맞는데 그 목적이 운송상의 이유 때문에 또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는 작업들은 원산지를 바꿀 정도의 어떤 충분한 가공으로 보지 않거든요. 경미한 가공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산지랑 상관없기 때문인 거죠. 보통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유제품이라든지 생선류 같은 경우는 이게 운송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게 운송 중에 변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선 같은 경우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가서 또 뭔가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런 거는. 그렇죠. 그런 거는 운송 이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런 건 허용해 주겠다. 다음에 2호,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 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보통 거의 대부분 나라들은 보세 화물 상태로 있으면 마음대로 뭔가 하지 못하게 다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거든요. 보세 화물 상태 이퀄 그 나라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대로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것은 뭘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통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통제가 된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국내로 가지고 왔다 했을 때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는 외국 물품 상태잖아요. 이거 저희는 보세화물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보세화물 상태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용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겠다. 이것도 안 되거든요. 다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을 옮기겠다고 하는 게 있었을 때는 보세 운송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다 통제를 받는 거라 보면 되는데 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조 옆에 보면 제 법률의 제8조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 등 나오는데 여기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8조와 9조는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앞서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협정관세 적용 요건 중에 하나로서
기간 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구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있는 수출자로부터 물건을 사오게 됐어요.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수입을 했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FTA를 체결한 나라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 나라에서 원산지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할 수 있잖아요. 발급해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관에다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FTA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신청하는 방법은 원칙과 예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원칙적인 방법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말은 수입신고할 때 신청하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수입신고할 때 적용을 받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수입할 수가 있겠죠. 내가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율이 0%다라고 한다면 수입신고할 때부터 적용을 같이 해버리게 되면 세금을 안 내고 관세를 안 내고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제일 유리한 거기도 하고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외가 또 인정이 되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수입신고 시점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인 거냐면요. 내가 수입을 하는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된 상태였다든지 구비가 안 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입할 때는 FTA 적용을 못하고 수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서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원칙과 비교해 보시면은 이 원칙적인 방법이 있죠. 수입 신고할 때 많이 적용받았으면 관세를 안 내고 수입을 했었겠지만 만약에 수입 신고 수리 이후에 적용한다고 하는 게 있었을 때는 처음에 수입을 할 때는 높은 관세를 납부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게 되면서 경정 청구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세율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죠. 경정 청구를 해서 세관에서 경정 결정을 해주게 되면 승인해주게 되면 그때는 환급 신청을 해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요거 있어요. 품목분류 오류에 따라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저희 FTA 특례법 8조에 나와 있고 얘가 9조의 1항에 나와 있고 이 오류에 대한 것이 9조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조는 원칙, 9조는 예외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같이 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내용 보면 말씀드릴게요. 자, 8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조. 자, 원칙적인 방법이죠. 적용 신청. 원칙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1항.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앞에 표현을 봤더니요. 일단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라는 표현 보이시죠?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뒤에 표현을 봤더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를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정한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2항. 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입자로 가정해 봤을 때 제가 세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입 시점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저한테 제출하게 됐습니다. 자, 여쭤볼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 반드시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제출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필수인 게 하나가 있죠. 갖추고는 있어야 돼요. 보관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입을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데 원산지 증명서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근데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걸 갖고는 있는데 다만 지금 그러니까 발급된 건 있거든요. 발급된 건 있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 봤을 때 보통 그 사본으로 먼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스캔본 받을 수가 있잖아요. 파일 형태 받을 수가 있으면 내용은 알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수입신고 시점에서는 제출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출을 하는 거는 세관이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그냥 갖추고만 있으면 돼요. 보유의 의무는 있지만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되고 세관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탄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단서에 들어가는 물건이 뭐냐면요. 원산지 증명서 제출 생략 물품입니다. 생략 물품. 심지어는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딱 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제출 의무 자체가 면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예외가 있죠. 앞에 표현해 보시면 관세 탄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수입자라고 가정해 봤을 때 제가 세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겠다. 수입신고 시점에 하겠다고 하는 게 있었을 때는 일단 원산지 증명서는 갖추고 있어야 되죠.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산지 증빙서류 가지고 오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요구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 요구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정 물건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없이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단 거기도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세 탄로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였을 때는 반드시 제출하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출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냐면 원본 제출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원본은 아직 받은 게 없지만 종이서로 받은 게 없지만 보통은 파일로 다 받거든요. PDF 파일 다 받는단 말이에요. 파일 받은 게 있으면 사본을 가지고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관이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서류를 뭔가 위조한 것 같은데 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원본 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말이 나온 김에 요걸 먼저 볼게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여기 사망이 나오죠. 시행령 여기 그 메뉴에 있는 거 있잖아요. 사망. 요게 바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입니다. 면제되는 물건들인데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4가지가 있죠. 딱 보기 좋지 않나요? 저희는 참고로 오지선다거든요. 오지선다기 때문에 4개가 맞고 하나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 과세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쭉 써있고 쭉 내려가 보시면 괄호 끝에 이하로서 자유무역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요거 한번 끊어보시죠. 과세 가격이 참고로 과세 가격은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으로 산출한 결정한 가격이잖아요. 과세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지가 뭐냐면 비교적 소액 물품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물품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어떤 거 말을 하는 거냐면 개인 물품이거나 아니면 샘플 같은 거 있잖아요. 샘플, 견본품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기준 자체가 협정들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1,000달러로 정하는 것이 많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700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700달러. 한중 FTA 같은 경우는 700달러거든요. 이게 협정들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1,000달러예요. 1,000달러지만 일부 협정은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국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말을 쓴 거냐면 1,000달러 이하에서 뒤에 보시면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란 말 써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1,000달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높은 금액, 최대로 잡았을 때가 될 텐데 요거를 기준했을 때 협정들마다 다르게 정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시 올라가 보시면 1,000달러 옆에 괄호에 보시면 자유무역 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란 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1,000달러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협정마다 좀 다를 수는 있다라고 말을 쓴 거고요. 예, 그렇게 정하고 있고 단서에 보겠습니다. 다만 수입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수입할 때 아까 2,000달러 말씀드렸죠. 1,000달러인데 여러분들이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1,500달러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출 면제가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편법을 쓰고 싶은 거죠. 분할 통관을 하는 거다. 분할 통관. 수입 신고 2번 하는 거. 예를 들어 한 건은 뭐 700달러, 한 건은 800달러라고 하면 1,500달러 나오잖아요. 요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FTA 적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모든 단위는 선적 단위로 하고 있어요. 선적 단위. 수입 단위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 신고를 나눠서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국내로 선적돼서 들어온 거 있잖아요. 선적 단위별로 FTA 적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수입하는데 수출자가 1,500달러의 물건을 선적해서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FTA 적용할 때는 1,500달러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수입 신고를 나눠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700달러, 800달러 하면 둘 다 1,000달러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부정한 방법을 쓴 거라 보는 겁니다. 편법이라 보는 거죠. 요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요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2호.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한번 끊어보시죠. 동종동질 물품이 뭔지는 아시죠?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분필을 수입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분필이잖아요. 똑같은 분필을 가정했을 때 요거는 한 달 전에 수입한 거고 이 분필은 이번에 수입하는 물건입니다. 이 두 가지 물품은 동종동질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번에 수입하는 물품을 해당 물품이다라고 특정을 한다면 그 전에 수입된 거는 얘랑 같은 물건이긴 하지만 이번에 수입한 물건은 아니잖아요. 요걸 저희는 이 둘 간의 관계는 동종동질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는 거죠. 같은 물건이긴 하지만 이게 수입하는 거에 따라서 동종동질로 본다는 겁니다. 같은 물품으로, 그러니까 해당 물품이 아니라. 다시 보시죠.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죠. 저번 달에 수입했고 이번 달에 수입하고 이런 거잖아요. 한번 끊어보시죠. 계속 수입하는 것인데 해당 물품의 생산 공정 또는 수입 거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끊어보시죠. 동종동질 물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또 성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뀌는 게 없었대요. 그럼 같은 물건이라는 거잖아요. 똑같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끝에 나와 있는 표현도 중요한 거거든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라는 거는 모두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따로 정한 물품만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없으면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만든다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표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쓴다거나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시라고 하는 걸 썼을 때는 주체는 거의 대부분이 관세청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관세청 고시로 위임을 한 거거든요. 보통 그런 게 있어요. 법령에서는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을 합친 말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무슨 법이라고 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보통 표현을 씁니다. 세 가지를. 고시는 법령이 아니거든요. 보통 세부적인 내용들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고시로 위임을 하거든요. 이 고시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관세청에서 직접 다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넘어갈게요. 3호.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전심사가 뭐냐면은 이 FTA 같은 경우에도 FTA 적용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하는데 이 수입하는 물품의 이제 원산지 증명서가 유효한지, 그다음에 요거의 이 결정 기준이라 하는 것이 유효한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관세청장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 심사를 해서 받은 게 있다, 결정받은 게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이 같다는 전제하에 어차피 심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제출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미 유권해석을 받은 거죠. 관련 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세관장이 그때그때 수입할 때마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이거죠. 결정받은 물건과 같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같다는 가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4호,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상표, 생산 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두 개를 끊어보시면 되는데, 앞에 여러 가지가 나왔죠. 뭐 상표도 있고, 뭐 생산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는 어쨌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세관에서 봤을 때 원산지가 뭐다라고 확인이 가능한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초반에 자동차 수입을 좀 몇 번 했었거든요. 통관을 했었는데, 그때 화주가 뭐라 그러냐면은 포드라는 차량을 알고 계시죠? 포드는 미국산 차, 미국 차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런 거. 세관도 포드라 그러면 미국 차라고 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 벤츠, 독일 차죠. 요런 거 있잖아요. 상표만 가지고도 원산지가 어디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표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정보를 가지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데, 주의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는 아니라는 거죠. 딜에가 보시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입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요 규정만 보면, 앞에만 보면 내가 지금 수입하는 물품이 이 유명한 거니까 다 알지 않냐, 뭐 구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관청 고시로 가서 봤을 때 내가 취급하는 물품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요것도 바꿔낼 수 있는 거죠. 4가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와요. 나옵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물품 또는 생략 물품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근데 이런 물건이라 하더라도 아까 보셨죠? 예외가 있었어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되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에 보면 이제 사망이죠. 사망.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한번 끊어보시고요.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케이스가 2가지네요. 제출을 안 하거나, 두 번째는 제출을 했지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항. 세관장은 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이 심사 규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원칙은 수리 후에 하는 것입니다. 사후 심사가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협정관세 적용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하려면 일단 2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를 심사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이 뭐냐면 실제로 그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맞는가,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심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2번째로는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형식을 보는 게 있습니다. 형식상에도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일단 수입국에서는 이 실제적인 내용들은 현장에 가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인 거 있잖아요. 서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단 심사를 먼저 하고, 이게 심사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국에서는 서류 심사가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심사를 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사후에 한다고 돼 있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사전에 했을 때 이 심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 1달 넘게, 2달 넘게 통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사왔던 이유는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사왔던 것인데, 이 둘 간에 납품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납품기에도 놓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국내로 가져오게 되면은 보관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리 먼저 해놓고 내국 물품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 이후에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 되죠.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세액심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관세법에 따른 세액심사도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38조 2항에 나왔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단서가 있죠. 다만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한다. 사후 심사가 원칙이지만 사전 심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요 규정이 있잖아요. 요 규정은 관세법 38조 2항이랑 같이 비교해서 한번 봐보세요. 38조 2항이 뭐냐면 세액심사 규정이거든요. 요거랑 거의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특정 물품 있죠. 사전에 심사하는 물품들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이런 거 나온 거 있단 말이에요. 체납하거나 이런 거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랑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게 있었거든요. 보통 법령을 만들 때 특정 대상 물품 있죠. 특정 대상을 정할 때는 보통은 다 기재부령으로 정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요것도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보면 6조 있죠. 시행규칙 가서 보면은 그 대상이 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1호 가볼게요. 2랑 1호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블랙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블랙리스트.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 몇 건을 심사를 해봤더니 뭔가 원산지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된 거를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 업체가 있으면 그 수출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놓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그게 고의성이 있었다. 과실이 아니고 고의로, 일부러 허위로 한 게 있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업체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업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협정관세 적용 제한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블랙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수입국 세관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심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관세 채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쓰고 있는 용어 중에 관세 채권이란 말이 있거든요. 채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권리.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인데 세금도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채권. 그래서 채권에 해당되는 거라서 관세에 관한 채권이라 해서 관세 채권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관세 채권. 보니까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채권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전에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예외가 있거든요. 제외가 있어요.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게 바로 소액 체납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액 체납.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체납을 하고 있으면 다 사전에 심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또 그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소액 체납. 경미하다면, 체납이 경미하다면 또 예외로 두겠다라는 것인데 이 소액 체납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이고요. 체납 기간이고 하나는 체납 금액입니다. 체납액. 이거는 and가 아니고 또는이에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소액 체납으로 인정해 줍니다.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7일 이내로 되어 있고 금액은 1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런 뭐라고 할까 결혼식이나 이런 거 장례식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보통은 이제 조의금, 부의금 내잖아요. 낼 때 다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7만 원 내는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어요. 낸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요거는 사회적인 통념상 7만 원 내면 욕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금액은 어색하죠. 7만 원이나 어색하잖아요. 보통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자, 금액은 10만 원으로 기억하시죠. 10만 원으로. 7만 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일주일. 주의할 게 뭐냐면 이내라는 표현과 미만이 있는데요. 이내는
기준이 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미만은 제외를 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만 원 미만이라 한다면 10만 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일 이내라고 했을 때는 7일까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금액 7 아니다라는 거 제가 강조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소액 체납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체납한 금액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더라도 2일만 체납한 경우라면 소액 체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and가 아니라 or가 되는 거죠. 또는 미만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3호 그 밖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50조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이 협정관세율과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말이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FTA를 적용한 거랑 안 한 거의 세율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 거고 그거인데 쭉 가봤더니 나중에 심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물건이라고 했고요. 끝에 보시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세부적인 물품들은 또 밑으로 위임을 한 거죠. 시행규칙의 밑에는 관세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통령령이라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위임이라 하는 거는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으로 내리는 거, 그 업무를 맡기는, 그러니까 내리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하위에서 상위로 갈 수가 없거든요. 요거는 이제 무조건 관세청장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죠. 네,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관세법 38조 2항에 나왔었던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거의 많이 겹치거든요.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보기 편하실 거예요. 다시 가운데 가보겠습니다. 네, 시행령 제4조로 가보죠. 협정관세 적용 신청인데 이게 뭘 말할 거냐면은 앞서 보셨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1항에 가서 볼게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원산지와 관련해서 양식, 서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에 가면 별지가 엄청 많거든요. 서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기재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쓴 겁니다.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그렇죠. 양식을 기재부령 별지로 정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행규칙에서 제출해야 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였냐면요. 아까 보셨던 제출 면제 물품에 대한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가 되는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수입신고서에 그 양식 그 내용 적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니까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방법으로 한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항에 가서 보시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많아 보이는, 역시 이런 것도 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의미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호, 2호, 3호를 같이 묶겠습니다. 당사자 정보죠. 당사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당사자. 그 다음에 4호랑 5호를 보시면은 4호랑 5호는 물품 정보입니다. 물품 정보. 뭐 품명, 모델, 뭐 HS 코드 이런 거잖아요. 관세율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6호랑 7호는 원산지 증빙 서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 뭐 갖추고 있는가,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번호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거든요. 발급기관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8호랑 9호를 같이 묶어보시면은 운송정보가 됩니다. 운송정보.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당사자, 물품,
원산지 증빙 서류, 그다음 마지막은 운송 정보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거 아닌 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산지 증명서 있잖아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가져와가지고 세관에다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라는 절차를 할 거예요. 그럼 세관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 물품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하나 나오는 거고, 그다음 이 물품이 뭔가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운송 정보가 어떻게 되나요? 누가 발급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 정보, 그 다음에 운송 정보, 물품 정보,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자체에 대한 정보 끝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이거 다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저희 여기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크게 틀만 갖고 있어도 맞출 수가 있어요. 문제를. 근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거 가지고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사항에 가서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제2항 1호부터 3호까지 이게 뭐였냐면 당사자 정보거든요.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변경된 게 있을 때는 즉시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항 법 8조 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춰야 되는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에 거셔야 한다. 요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관세법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원산지 증명서가 유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도 그러니까 1년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이것도 협정마다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냥 유효기간 이내에 거셔야 한다라고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을 쓴 겁니다. 근데 보통은 1년이에요. 보통은. 이게 원칙인 거죠. 이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관 직원이고 제가 수입하는 사람이에요. 수입자인데 협정관세 적용 신청할 때는 당연히 제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인 거죠. 예를 들면 10년 전에 발급된 걸 가지고 적용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효기간이라 하는 것들은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으로 하고 있어요. 1년. 1년으로 하고 있고 관세법에 가서 보셔도 거기도 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 어쨌든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게 원칙인데 단서에 보면 예외가 있거든요.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예외적으로 산입하지 않는 기준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반적인 경우랑 예외적인 경우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원칙이 뭐냐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할 때 신청할 당시에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보통의 경우라 한다면은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거기겠죠. 이렇게 말을 쓰는데 이거에서 빠지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냐면 외국에서 물건을 선적을 하잖아요. 출항을 해가지고 국내에 이제 입항을 해요. 들어오게 되면 이 물건을 내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 갖다 놓고요. 갖다 놓은 다음에 수입신고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수입신고 시점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보통 선적될 때 발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1년 이내의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유효한 것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인데 여기 예외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이겁니다. 1년 이내에 입항을 했는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기한,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적용 신청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입항을 하긴 했는데 거의 1년 다 돼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 돼서 왔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세관에다가 수입신고하면서 협정관세 신청했던 시점을 놓고 보니까 1년이 경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경우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요 기간만큼을 빼준다는 겁니다. 그 취지가 뭘까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일단 국내에 도착하는 시점이 유효기간 이내라면 해줄게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유효기간 안에 도착만 하면 그 이후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통째로 빼주기 때문에, 제외시키기 때문에 적용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까 5항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1호 보기 전에 단서를 보실 건데 볼게요. 이 경우, 단서가 제2의 본문인데, 이 경우 다음과 코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라는 말 보이시죠? 빼준다라는 것이고, 1호에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그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통째로 제외시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의 취지가 뭐냐면 1년 안에, 그러니까 유효기간 안에 국내 도착만 하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적용 신청을 받아준다는 거죠. 적용할 수 있다. 원래 원칙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유효한 것이어야 해요. 배고픈가 봐요. 소리가 고르는데. 1년 이내, 그러니까 보통 1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년 안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급된 거라 가정해 봤을 때.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 넘기 전에 도착은 했는데 수입 신고할 때까지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 경우라고 한다면 원칙은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요 경우에는 입항한 날의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통째로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1년 안에 도착만 한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걸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관세법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1년을 경과하여 1년 이후에 국내 도착을 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요건 원래 안 돼요. 안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예외가 뭐냐면은 요게 왜 그런지 봤더니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1년 넘어서 왔거든요. 그럼 원래 안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이게 이유가 뭔지 봤더니 천재지변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와중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잠깐 다른 나라에, 다른 곳에 가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원칙은 1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제가 편의상을 썼던 것이고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유효기간 안에 도착을 안 하면 원래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사유가 뭔지 봤더니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라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천재지변 등이 있잖아요. 이것이 발생한 날짜가 있었을 겁니다.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소멸일까지입니다. 소멸일. 없어질 때까지 태풍이 한 달 정도 있었다 라고 한다면 한 달 정도만큼만 빼준다라는 것입니다. 2호 보시죠. 천재지변 등 불강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에서 산입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외시켜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관세법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입자가 원산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자, 어떤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 원칙은 사본 제출 가능입니다.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밑에 나와 있는 각 코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안 된다라고 예외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개는 안 돼요 라고 한 거거든요. 이로 협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내법은 협정보다 우선시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협정에서 원본 내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라고 사본 내도 된다고 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2호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안 되겠죠. 의심스럽다는 거잖아요. 위조라는 거는 없던 거를 새로 만든다라는 거죠. 거짓으로 만든다, 새로 만든다라는 것이고, 변조는 원래 있던 거를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조 또는 변조 의심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원본 가져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진짜 형식적인 오류가 있어 보인다고 했을 때 요즘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뭐 그림판 뿐만이 아니라 뭐 포토샵 이런 거 다 되잖아요. PDF도 OCR도 되잖아요. 이런 거 다 돼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3호. 해당 물품이 법제 37조 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그런 업체들인데 그 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맞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원본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50분 다 됐는데 식사하시고 저희 2시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